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학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오늘은요, 기업이 이 세일즈, 판매를 함에 있어서 이 판매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마케팅은요, 아무래도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많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비경영학 전공자인 친구들도 마케팅은 굉장히 재미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마케팅을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기존에 앞쪽에서 조금 여러분들 숫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좀 힘들었다면 오늘부터 나오는 이 마케팅은요.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배워두시면 아마 실제 기업에 들어가셔서 마케팅 쪽에서 만약에 혹시나 경험을 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마케팅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이 마케팅은요, 마케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은 마케팅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한 학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마케팅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이 그게 바로 마케팅의 주된 목표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마케팅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실 우리 경영학 기본 수준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케팅 관리의 이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마케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케팅 관리 철학의 변천사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마케팅 관리 철학의 변천사라고 했는데요. 마케팅 관리의 역사는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어떻게 발전해 왔냐면요. 첫 번째는요, 마케팅은요, 생산 중심의 마케팅 관리의 어떤 그런 철학을 많이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생산 중심의 마케팅에서 다음 발전해 온 게 제품 중심의 마케팅이고요. 그 다음 또 발전해 온 게 뭐냐? 판매 중심의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시 발전해 온 게 뭐냐? 고객 지향적, 고객 중심적 마케팅이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요, 사회 중심적, 사회 지향적 마케팅으로 이렇게 마케팅이 점점 변천해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변천해 왔는지 쌤이 잠깐 한번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마케팅 관리 철학의 변천사에서 첫 번째, 왜 생산 중심의 마케팅이 가장 첫 번째 왔냐? 자, 예전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이 발생하기 이전에는요, 여러분들 그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사실 대부분의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우리 집에서 가내 수공업 위주로 이렇게 산업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용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생산하는 그 양이 어떨까요? 다 그렇죠. 가내 수공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생산량이 어떨까요? 굉장히 작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의 어떤 마케팅은요, 다 어디에 초점을 뒀냐? 어떻게 하면 생산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왜? 생산이 중심이 되던 이 시대 때는요, 말 그대로 항상 수요가 넘쳐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산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제품의 품질은 의미 없습니다. 왜? 그걸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생산만 해놓으면 무조건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생산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점차 생산 중심에서요, 이제 점차 좀 발전해 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런 일이 발생하죠.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이 발전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우리 증기기관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다 보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렇죠. 많은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생산 중심의 마케팅에서는요. 사람들이 수요가 훨씬 더 크고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급이 훨씬 작은 상태였는데 증기기관 발명 이후에 2차 산업혁명 이후에는요.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공급이 훨씬 더 수요보다 많아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제 무조건 만들어낸다고 팔리는 게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품을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산이 턱없이 부족하던 가내 수공업 시대 때는 마케팅이 생산 중심이었다면 이제 2차 산업혁명 이후로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더 이상 생산을 한다 해서 팔리지가 않다 보니 제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제품을 만들까? 예,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게 바로 제품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제품 중심의 이 마케팅은요,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소비자들의 상관없이 소비자들의 어떤 욕구나 니즈에 상관없이요. 그냥 무조건 좋은 제품을 만들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 놓긴 해서 제품의 품질이 굉장히 향상되긴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품을 많이 만들어 놔도 이게 판매가 안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제품 중심의 마케팅 철학이 이제 다시 한번 변천합니다. 어떻게 되냐? 그렇죠. 이제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걸 잘 파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흔히 말해서 세일즈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케팅 관리 철학은 다시 세 번째 판매 중심의 마케팅 관리 철학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이때는 기업이 어땠냐면요. 무조건 판매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판매를 많이 하면 우리가 그만큼 많이 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판매 중심의 마케팅 관리 철학이요. 다시 한번 변천하는 계기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렇죠. 기업은요, 무조건 많이 팔아놓으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거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시대가 점차 발전하면서요, 소비자의 권익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소비자의 사실 권익은 굉장히 무시가 많이 되었죠. 왜? 기업은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권력의 어떤 그런 기관 같은 것이라면요, 소비자는 개별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힘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 조직을 어떻게 이런 개별 사람이 사실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점차 사회가 발전하고 인권과 권익이 점차 발전하면서 이 소비자들이요, 개별 소비자들이 합쳐지면서 소비자 권익을 위한 소비자 보호단체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무조건 판매만 해서 많이 팔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걸 기업들은 알게 됩니다. 왜? 막 팔아놨는데 소비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환불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전에는요, 기업이 훨씬 더 힘이 셌을 때는 안 돼! 안 해줄 거야!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죠.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나죠. 불매운동 막 이런 것도 생기고 그리고 막 언론에다가 이 회사 제품 안 좋다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업이 판매만 해서는 안 되겠다. 고객이 정말 필요로 하고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이러한 마케팅 관리의 철학이 변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고객지향적 마케팅, 고객 중심적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고객 중심의 마케팅에서 더욱더 발전해서 사회 중심적인 마케팅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최근에 와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제품이 정말 제품도 좋고 그리고 고객들의 필요로 하는 니즈, 어떤 욕구에도 딱 들어맞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이 굉장히 판매도 잘 되고 고객들의 어떤 응대도 잘 해주는 그런 기업의 제품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요, 우리 환경을 엄청나게 오염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이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그 지구에 엄청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딱 뜨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그런 기사들 많이 보시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이걸 불매운동을 합니다. 맞습니까? 어떤 우리가 음식 같은 데서 조그마한 안 좋은 성분이 나온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또 어떤 제품이 지구의 환경오염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드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기업은 결국에 도산하게 됩니다. 왜? 그 많은 소비자들이 그걸 불매운동을 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마케팅 관리는 어떻게까지 변천해 왔냐면요, 그래,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걸 만들어주는 건 맞지만 결국 그 고객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회입니다. 사회라는 큰 조직이죠. 그 사회라는 큰 조직에게도 그렇죠, 바람직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는 사회 중심적으로까지 이 마케팅 관리 철학이 확장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여러분 어디죠? 그 독일의 폭스바겐, 폭스바겐 아시죠? 여러분 폭스바겐이요, 한 1, 2년 전쯤에 그 폭스바겐이
그 디젤 차량에서 그 뭐랄까요? 그 환경오염 일으키는 그 가스 있잖아요. 그게 조작이 되어서 원래 지금 배출되는 가스량보다 훨씬 더 많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예, 그 시험에 통과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것처럼 그렇게 수치를 조작을 해서 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환경 어떤 기준을 통과하고 난 뒤에 실제로 봤더니 예, 엄청나게 환경오염을 더 많이 시키고 있는 차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언론에 발표가 되자마자 그렇죠. 폭스바겐은 대량 리콜 사태가 일어났고요. 그것 때문에 폭스바겐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폭스바겐 차 아무도 안 샀고요. 기존에 폭스바겐 가지고 있던 차주들도요. 이걸 중고차에 내놔도 아무도 사가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사회지향적, 사회중심적 마케팅을 잘 하지 않았던 폭스바겐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사회중심적으로 예, 기업이 어떤 마케팅을 관리해야 된다. 예, 그런 쪽까지 확장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마케팅 관리 철학의 변천사가 총 5단계로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서 생산 중심의 마케팅과 제품 중심의 마케팅 그리고 판매 중심의 마케팅은요. 이건 그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본 마케팅이에요. 기업 중심. 기업이 좀 더 많이 생산하고 기업이 좋은 제품 만들고 기업이 판매만 열심히 하면 된다. 다 기업 입장인 거죠. 그런데 최근의 마케팅은 다 어떠냐? 고객 중심적이고 사회 중심적입니다. 이건 다 어디 중심적이냐? 그렇죠. 고객과 사회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마케팅을 펼쳐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마케팅 관리 철학 변천사입니다. 요 세부적인 내용은요. 제가 쌤이 여러분들 강의 교재에 아주 자세하게 잘 적어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당 개념은요.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마케팅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마케팅 관리 이 학문은요. 다음과 같이 쌤이 설명을 할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요. 자 보시면 마케팅 학문의 프로세스, 전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쌤은 항상 논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논리를 기초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마케팅. 우리가 회사가 만든 물건을 판매를 하려면요. 당연히 일단 뭐냐? 그렇죠. 우리 회사 물건을 판매하려면 지금 현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시장을 잘 분석을 해야 이 시장에서 우리 제품을 어떤 식으로 판매할지가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직장이라는 데를 들어가시게 되면요. 혹은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그 직장이라는 데를 들어가 보시면요. 항상 그 뭔가 이렇게 경영 활동을 하고 혹은 직장 일을 하면서요. 중간중간에 어떤 문제점이 봉착할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이 뭐 어떤 저한테 프로젝트가 떨어졌는데 그 프로젝트를 사실 그 프로젝트를 좀 뭔가 잘하고 싶은데 그 해결법을 모를 때가 종종 있어요. 예. 그럴 때는 항상 뭐라 그러냐면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말 그대로 그거예요. 마케팅을 잘 하려고 해도요. 그렇죠. 실제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그 시장을 잘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학문의 전개 과정은요. 첫 번째, 당연히 일단 내가 마케팅 하려는 그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시장 기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마케팅에서 가장 첫 번째 시장 기회를 분석하고 나면요. 일단 시장이 어떤지 분석이 되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두 번째, STP라는 걸 합니다. STP. 여기서 여러분, S는 뭐냐면요. 세그멘테이션이라 그래요. 세그멘테이션. 자, S는 세그멘테이션이라 그래서 S가 뭐냐면 시장 세분화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S가 뭐냐면요. S가 요게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이라 그래서요. S는 시장 세분화입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려는 일단 시장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했다면요. 그런데 그 시장을 들어가 보면요. 그 시장은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령대도 굉장히 소비자 연령대도 다양할 거고요. 그리고 남녀 성비도 굉장히 좀 각양각색일 거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어떤 구매력도 아주 다양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시장을 전체를 두고 마케팅을 하기에는요. 사실 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시장을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시장 세분화입니다. 그걸 우리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쪽에 S를 따서 우리는 첫 번째 S라고 적고요. 두 번째, 일단 시장을 쭉 세분화했죠. 시장을 쭉 세분화하면요. 그 다음 T, 두 번째 T를 해야 되는데 요 T는 뭐냐? 자, 시장이 여러 개죠. 그럼 그 시장을 내가 쭉 세분화해서 여러 개로 이렇게 일단 내가 나누어 놨다면요.
그 모든 시장에다가 내가 자원이 풍부하고 엄청나게 많으면요, 다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모든 기업은 항상 자원이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시장에 투입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지 그 시장을, 목표 시장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시장 선정을 우리는 영어로 타겟팅이라고 해요. 목표 시장 선정을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 segmentation, T, target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그 목표 시장을 선정을 하고 나면요, 이미 그 목표 시장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미 그 시장에 여러 회사들이 들어와서 이미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회사의 이 제품은요, 그 안에 있는 여러 회사들 중에 어떤 위치에 우리 회사의 제품의 가격이나 어떤 제품의 포지셔닝을 잘 했을 때 더욱더 판매가 잘 될지, 우리 회사 제품의 위치를 그 시장 안에서, 목표 시장 안에서 선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걸 뭐라 그러냐? 제품의 위치 선정이라 그래서 우리는 포지셔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 P가 뭐냐? 요 P가 말 그대로 제품의 위치 선정, 포지셔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S, segmentation, T, targeting, 그 다음에 P, positioning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ST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TP.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시장의 분석이 끝이 나고 나면 그 다음 시장 세분화라고, 그 시장 세분화를, 시장을 쭉 나누고 나면요, 그 나눈 것 중에 우리 회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을 선정하고, 이제 그 목표한 시장 안에서 우리 제품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 요 STP 단계를 두 번째로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우리가 어디에까지 자사 제품을 포지셔닝 할지까지 이제 정해 놓았으면요, 이제 정말 마케팅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 단계를 우리는 4P 단계라고 해요. 그걸 우리 다른 말로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마케팅 실제 실행 단계입니다. 왜 4P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마케팅 믹스, 마케팅을 실제 실행을 할 때 네 가지의 종류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실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뭐냐면요, 마케팅을 실행할 때 첫 번째 프로덕트, 제품을 잘 마케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프라이스, 가격을 잘 설정해야 되고요. 세 번째 플레이스, 유통, 우리 제품을 어떤 식으로 유통했을 때 마케팅이 효과적일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프로모션, 판매를 어떻게 잘할지, 판매 촉진을 어떻게 잘할지, 요거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앞글자가 전부 다 P가 들어가서 우리는 4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마케팅 실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마케팅이라는 학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겁니다. 첫 번째 시장을 분석하고요. 두 번째 그 시장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일단 첫 번째 시장을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그 중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목표 시장을 선정하고, 마지막 그 목표 시장 안에서 제품을 선정합니다. 제품의 위치 선정을 하는 거죠. 포지셔닝. 그렇게 하고 나면 실제 이제 마케팅을 실행하는데 그게 뭐냐? 4P입니다.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유통, 마지막 프로모션, 뭐예요? 판매 촉진. 이렇게 총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오늘은요, 우리 시장 기회 분석을 아마 쭉 보게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STP와 4P를 차례대로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우리 마케팅의 시장 기회 분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말 그대로 우리 회사가 그 시장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선점할 수 있을지, 혹은 거기서 정말 우리가 잘 할 수 있을지, 일단 그 시장, 우리가 들어가려는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시장 기회 분석이 될 겁니다. 시장 기회 분석. 자, 시장 기회 분석은요, 가장 첫 번째, 일단 시장 환경을 분석해 봅니다. 시장 환경을 분석을 해요. 자, 첫 번째 시장 환경을 분석을 하는데요. 당연히 환경 분석을 할 때는 쌤이 뭐라 그랬죠? 우리 경영 전략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저런 시장을 분석할 때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 그렇죠. 일단 적을 알고 그 다음 나를 알면요, 그럼 우리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면 우린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 시장 기회 분석에서 첫 번째 시장을 분석하는 건요, 일단 외부 환경을 분석합니다. 외부 환경. 이때 우리가 주로 해야 될 거는 뭐냐? 경쟁의 범위를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라는 걸 마케팅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 스마트폰의 경쟁 범위를 도대체 누구까지 잡아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우리가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스마트폰의 경쟁 범위는요, 당연히 타 회사 스마트폰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애플의 스마트폰, 혹은 LG 스마트폰, 혹은 최근에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도 가능할 겁니다.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요, 최근에
어떤 거냐면 요즘 기술이 워낙 발전하고 기술이 융복합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요.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요. 여러분 애플이라는 회사 있죠. 애플이라는 회사는요. 사실 스마트폰을 만드는 이런 IT 기기 회사입니다. 맞습니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전자기기 같은 이런 IT 제품을 많이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요. 누구의 경쟁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 자동차와 같은 이런 자동차 회사의 잠재적 경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렇습니다. 최근에 애플이요. 어느 시장에 뛰어들기로 결정했냐면요. 자신들의 막강한 IT 기술을 가지고요.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기차는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동차 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엔진 기술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테슬라라는 자동차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현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기차 중에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좋은 차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차인데요. 그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보시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동차는요. 뒤에 트렁크를 열면 수납 공간이 있죠. 그럼 앞쪽에 여러분 자동차 범퍼를 열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에 엔진이 있죠. 거기 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라는 전기차는요, 참 재밌게도요, 뒤를 열면 트렁크에 당연히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앞쪽에 더 열면요, 수납 공간이 있어요. 왜? 엔진이 없어요. 전기차는 엔진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로 그냥 우리 흔히 말해서 조그마한 미니 자동차 있죠. 그 모터로 돌아가는 미니 자동차. 그것처럼 그 미니 자동차가 크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그냥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엔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쪽에 있는 큰 엔진 공간이 싹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요. 그 자동차 회사들의 노하우이자 핵심 집약 기술이 뭐냐? 그 엔진입니다. 그 엔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고 그 엔진을 어떻게 하면 출력을 더 크게 만드는지 그게 모든 자동차 회사들의 사실상 노하우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 자체가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 대신에 이제 뭐로 돌아가는 겁니까? 전부 다 IT 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테슬라라는 자동차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동차 기계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테슬라라는 자동차는요, 운전석 옆에 큰 대형 화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터치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전부예요. 그만큼 IT 기기의 집약 기술이 뭐냐?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동차 회사들의 그런 엔진 기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우리가 이제 우리 자동차를 마케팅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일단 우리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시장을 분석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일단 경쟁 환경,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데 이때 주로 해야 되는 핵심이 뭐냐? 경쟁 범위를 분석해야 돼요. 그러면 기존의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는요. 자신들의 경쟁사나 경쟁 범위는요. 뭐 예를 들어서 르노 삼성 혹은 쉐보레 혹은 BMW, 벤츠 이런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 회사가 자신들의 경쟁 범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융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시대에서 현대자동차가 만약 자신들의 경쟁 범위를 분석한다면 이제 여기에 누구까지 편입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애플도 편입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글도요, 이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글은요, 자동차 시장의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인 자동차, 흔히 말해서 AI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정도까지 자신들의 집약된 그 IT 기술로 여기 뛰어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현대, 기아 자동차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경쟁자 범위가 누구까지 확장되는 겁니까? 그렇죠. 애플과 구글 이런 회사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삼성전자도 여기에 현대자동차의 잠재적 경쟁 범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바로 경쟁 환경, 외부 환경 분석. 이건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어디까지를 경쟁 범위로 봐야 될지 이거를 범위를 하나 정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재밌는 이야기죠. 사실 쌤이 우리 이 수업만 아니면 이 시험과 관련된 이런 수업만 아니면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정말 많거든요. 쌤이 그 증권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증권사에 가장 유명한 거 뭐 있습니까? 찌라시죠. 그래서 사실 이런 모든 기업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런 산업의 어떤 현 상황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수업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못해서 너무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쌤이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뒷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지금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쌤 유튜브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시장 환경 분석에서 첫 번째 외부 환경, 경쟁 범위를 분석하는 걸 하고 나면요. 자, 우리의 잠재적 경쟁자가 누구까지인지 그 바운더리, 즉 범위를 딱 정해놓고 나면요. 이제 외부를 분석했으니까 누구 분석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내부 환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 분석은 첫 번째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잠재적 경쟁자까지 그 경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설정을 한다면요. 그걸 하고 난 뒤에 우리 이제 자사 내부가 어느 정도의 마케팅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내부 이렇게 두 가지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일단 적을 알았고요. 그 다음 나를 알았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과연 이제 우리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마케팅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케팅 조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마케팅 조사 쌤이 5순서를 쭉 적어놨는데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순서가 나온 적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케팅 조사는 처음에 어떻게 하냐? 우선 첫 번째, 조사 문제를 정의하고요. 조사 목적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자, 이건 what과 why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what과 why에 대해서. 뭐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라고 해볼까요? 현대자동차가 새로 나온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마케팅을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바로 조사 문제 정의와 조사 목적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이런 차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제네시스라는 현대차 아시죠? 현대차는요. 현대자동차라는 그 브랜드가요. 굉장히 대중적인 차입니다. 그런데 현대차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약간 숙제 같은 게 뭐냐면요. 현대차의 그 자체의 이미지예요. 뭐냐면 현대차라는 이미지는요. 약간 느낌이 한 중가 정도의, 옛날에는 거의 저가의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중가 정도의 그런 약간 대중적인 차량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요. 지금 굉장히 자신들의 기술력도 자신도 있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대라는 브랜드의 마크, 그 브랜드 마크를 딱 달고 나오면 엄청 차가 잘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브랜드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프리미엄급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현대차가 아예 현대라는 브랜드 말고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내죠. 그게 뭐였습니까? 제네시스입니다. 그 제네시스가 대성공을 이루면서 이제 현대차는요. 현대차라는 중급의 프리미엄,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타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 대중적인 현대라는 브랜드의 자동차들과, 그리고 그것보다 상위 단계의 프리미엄 단계의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두 개를 독자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글로벌 자동차들이 대부분 다 이런 전략을 많이 구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요타라는 일본의 자동차 아시죠? 도요타라는 일본의 자동차도 도요타라는 브랜드로 나오는 차는 전부 다 일반 대중적인 차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위 단계의 프리미엄 자동차가 뭐냐? 도요타에서 나오는 프리미엄 자동차 이름이 렉서스예요. 그 다음 혼다라는 자동차 아시죠? 그 자동차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타는 대중적인 차량입니다. 근데 혼다라는 그 자동차 회사에서 나오는 프리미엄 자동차가 뭐냐? 그게 바로 인피니티라는 자동차예요. 그런 식으로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적인 차량의 브랜드와 그리고 그걸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새로운 그런 고가 전략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런칭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 프리미엄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성공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대부분 다 성공한 회사들입니다. 또 뭐 있습니까? 폭스바겐의 프리미엄 자동차가 뭡니까? 아우디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성공을 했는데 현대는 제네시스라는 이 브랜드가 처음에 이제 시험 삼아 한번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성공을 이루죠. 그러면서 지금은 굉장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현대 제네시스가 기존에는 세단으로 쭉 나왔었는데요. 근데 그 현대 제네시스가 최근에 SUV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G60인가요? 뭐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이제 그 제네시스 SUV가 누구를 경쟁자로 생각했냐면요. 첫 번째, 누구를 경쟁 범위로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고급 브랜드가 아니라 외국 브랜드를 경쟁 범위로 경쟁자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만큼 좀 제품에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BMW나 벤츠를 자신들의 경쟁자로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그런 SUV, 제네시스 새로운 SUV 자동차가 나왔으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 SUV를, 그렇죠. 이걸 어떤 식으로 마케팅해야 될지에 대해서 첫 번째 조사 문제 정의와 조사 목적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조사 문제 정의와 조사 목적 결정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조사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설계하는 겁니다. 이거는 how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우리가 요걸 이렇게 시장에 잘 판매하기 위해서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조사 계획을 한번 쭉 수립해 보는 겁니다. 이게 how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계획을 수립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료 수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때 여러분 자료 수집을 하는 방법에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교재 보시면요. 자, 자료 수집을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료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자료 수집의 두 가지 방법이요. 첫 번째 1차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2차 자료가 있어요. 자,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자료 수집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강의 교재 보시면요. 일단 2차 자료부터 볼게요. 2차 자료는 뭐냐면요. 이미 남들이 자신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해놨던 그런 자료들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가 시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2차 자료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어떤 경영학과에 있는 마케팅 교수님께서요. 최근에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 그러니까 SUV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세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 제네시스 SUV를 어떻게 판매할지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죠. 그렇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활용하는 거, 그거는 2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럼 1차 자료는 뭐냐? 이건 정말 내가 요 마케팅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건 내가 직접 고른 거는 나한테 딱 맞게끔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될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 마케팅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그걸 내가 전부 다 이렇게 수집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1차 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1차 자료는 조사 목적을 위하여 조사자가 직접 수집하는 자료를 의미하는데요. 1차 자료 수집 방법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총 5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관찰법이라는 게 있죠. 자, 관찰법. 이거 너무 당연합니다. 이거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 패턴을 하는지를 그 자료 조사자가 거기 가서 그냥 관찰하는 거죠. 그게 바로 관찰법입니다. 이거 장단점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FGI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FGI. 요거 별표 하나 치죠. 자, FGI법이란 거 뭐냐면요. 이게 영어로 Focus Group Interview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이거 예전에 쌤도 한번 해봤는데요. 아르바이트로 한번 해봤는데요. 이 FGI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한 8명 정도의 실제로 이 SUV 같은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쭉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그 사람들한테 포커스 그룹, 말 그대로 그룹, 소그룹을 만들어서 포커스,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만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FGI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그 담당자들이요, 마케팅 담당자들이 그 사람들을 본사로 불러가지고요, 물어보죠. 한 2시간 정도 이것저것 질문을 해봅니다. 왜 세단을 안 타시고 SUV를 타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BMW SUV를 사용하고 계시다는데 왜 국산 브랜드를 안 쓰시고 그걸 쓰세요? 혹은 국산 브랜드에 비해서 해외 SUV 브랜드가 어떤 점에서 차별점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걸 쭉 물어보면 그 사람들, 오너들, 유저들을 통해서 각종 정보들을 쫙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굉장히 양질의 정보가 쫙 수집이 돼요. 특히나 우리가 현재 제네시스라는 SUV 차량을 런칭할 때 그때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한 양질의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쌤이 예전에 이거 인터뷰를 한번, 이 알바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건 언제냐면 예전에 저는 이제 쌤은 그 핸드폰을 이거를 FGI로 하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SK에서, 그 SKT에서 그 당시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FGI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SK텔레콤에서 나온 가장 그 핫한 핸드폰이 있는데 그게 스카이라는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스카이. 예.
그 핸드폰을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뭘 넣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 대학생들을 이렇게 초빙을 해서 거기서 인터뷰 FCI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냥 담당자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면 돼요. 굉장히 꿀알바입니다. 그냥 2시간 동안 거기서 그냥 맛있는 과자 먹으면서 그냥 물어보면 답해주고 그리고 그냥 돈 받아오는 거예요. 네, 돈 받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끝나고 나면 뭐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도 하나씩 주거든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쌤이 뭐 이것저것 학생들이랑 막 인터뷰를 냈었는데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나이 차이가 좀 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못 하셨겠지만 사실 핸드폰에서 음악을 듣는다라는 건 쌤 옛날 어릴 때만 해도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핸드폰에서 MP3를 넣어서 그래서 핸드폰에서 음악을 듣는 스카이 뮤직폰이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그게 그 당시에 쌤이 FCI에서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핸드폰에 MP3 기능이 같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MP3 들고 다니려니까 너무 불편해요. 라고 한번 누구 친구가 거기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 그 FCI를 담당했던 담당자가 그 굉장히 좀 뭔가 산뜻한 아이디어를 얻었나 봐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거를 한참 뒤에 연구해서 정말 스카이 뮤직폰이라 그래서 핸드폰에서 MP3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FCI법이에요. 아무래도 FCI는요, 정말 그룹을 포커스해서 거기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한 양질의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게 바로 자료 수집 단계 FCI예요. 그 다음 여러분 또 보시면요. 심층 면접법. 뭐 이건 당연히 1대1로 두고 굉장히 심층적으로 물어보는 걸 거고요. 설문조사법은 뭡니까? 그렇죠. 불특정 다수에다가 설문지 쫙 뿌려서 그래서 받는 걸 겁니다. 굉장히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는 있겠으나 그 정보의 어떤 퀄리티는 어떨까요? 그런 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겠죠. 마지막으로 실험법은 주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는 데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요 5가지는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잘 나오고 특히 FGI법이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해요. 1차 자료는 내가 직접 하는 거, 2차 자료는 남이 자료를 수집해 놓은 걸 내가 활용하는 거.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다 수집을 하면요. 이제 그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 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마케팅 조사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케팅 조사 과정까지 끝이 나면요. 이제 마케팅 조사를 쭉 다 했으니까 이제 정말 이 마케팅 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시장 기회가 딱 분석이 된 거죠. 일단 우리 경쟁자의 범위 분석했고 우리 자사 분석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뛰어들어가야 될 시장이 어떤지 마케팅 조사를 쭉 다 한 겁니다. 그럼 다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이제 시장을 쪼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 마케팅 조사를 할 때는요, 항상 대전제가 있습니다. 왜냐? 마케팅 조사를 할 때 대전제는 이 소비자 행동 분석이라는 게 대전제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마케팅을 왜 하는 겁니까? 결국 소비자에게 물건 팔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소비자들이 과연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를 잘 알아야, 이걸 알고 있어야, 대전제로 알고 있어야 거기에 맞는 마케팅 조사를 하는 거겠죠. 우리가 사람들한테, 소비자들한테 물건 팔기 위해서 마케팅 조사를 하는 거지. 이걸 우리가 동물들한테 팔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한테 팔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마케팅 조사를 할 때는 대전제가 있는데 그건 소비자 행동 분석입니다. 소비자가 과연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늘 머리에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케팅 조사의 대전제는 뭐다? 소비자 행동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장 기회 분석에서는요, 소비자 행동 분석을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소비자 행동 분석이 뭔지 한번 봅시다. 여기가 좀 중요해요. 혹시 경영학과 출신의 친구들이라면요, 여러분들이 경영학과 4년 동안 배우는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 마케팅 과목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그렇죠. 마케팅 관리랑 또 뭐 있습니까? 소비자 행동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소비자 행동론은 말 그대로 마케팅 조사에 있어서 대전제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워낙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예 하나의 과목으로 따로 떨어져 있죠. 이 Consumer Behavioralism인가? 막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여기를 우리 시험 목적에 맞게, 경영학 기본 정도에 맞게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는요,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 소비하는 행위를 보입니다. 자, 뭔지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일단 소비자는요,
문제를 인식합니다. 내가 뭔가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는 그걸 우린 뭐라 그러냐? 문제인식이라고 해요. 문제인식. 그럼 소비자는 처음에 내가 이러이러한 게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면요. 문제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이제 그걸 사야겠죠. 그럼 사기 전에 어떻게 하냐? 일단 정보를 탐색합니다. 정보를 탐색해요. 자, 이 정보를 탐색할 때는요. 다음과 같은 두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내적 탐색하고요. 두 번째 외적 탐색합니다. 일단 내적 탐색을 먼저 하고 두 번째 외적 탐색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적 탐색이란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이 필요해요. 어떤 물건이 필요하면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좀 있습니다. 이미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이미 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 핸드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핸드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다면 그 핸드폰이 좋아 라고 탐색하게 될 거고요. 그 핸드폰이 굉장히 안 좋았다면 이거 별로야. 다음에 딴 거 사야겠네 라는 그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탐색할 때 핸드폰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때는요. 일단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탐색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면 두 번째 뭐냐? 외적 탐색합니다. 요건 뭐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혹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얻는 정보를 의미해요. 자, 외적 탐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고객 중심의 원천 탐색. 요건 뭐냐? 이런 거예요. 나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현재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오른쪽에 봤더니 내 동생이 누가 뭘 쓰고 있냐? 애플을 쓰고 있어요. 그럼 동생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나는 갤럭시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 너 지금 애플 쓰잖아. 너 애플 써보니까 그거 핸드폰 어떤 거 같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 뭡니까? 나가 아닌 타인한테 얻는 거니까 외적 탐색이 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기업 중심의 원천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대표적인 게 광고예요. 내가 지금 스마트폰이 막 필요한데 어느 날 핸드폰을 딱 틀었더니 그 아이폰이라는 그 핸드폰이 선전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즘 아이폰이 그 아이폰뿐만 아니라 뭐 갤럭시도 그렇고 다 그렇죠. 스마트폰이 이미 성능이 거의 뭐 발전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라왔다 보니까 더 이상 뭔가 강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요즘에 아이폰도 그렇고 갤럭시도 그렇고 그 자신들이 새로 만든 핸드폰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기능이 뭡니까? 그렇죠. 카메라죠. 그러다 보니까 막 카메라가 막 이렇게 잘 찍히는 막 그런 것들을 광고를 막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사진이 찍히고 뭐 방수도 잘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쫙 찍히고 있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내가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기업이 낸 광고를 통해서. 아이폰이라는 저런 스마트폰은 굉장히 사진 기능이 좋구나. 뭐 이런 슬로우 모션도 되고 그 다음에 방수 방진 기능도 되게 좋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그렇죠. 기업으로부터 얻는 겁니다. 광고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업 중심 원천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중립적 원천. 이런 건 일반 소비자들은 잘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소비자보호협회 이런 데 있죠. 소비자보호원 이런 데에서 매달 혹은 분기마다 뭘 발간을 하냐면요. 소비자보호원에서 각각의 상품들을 실제로 실험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만들어낸 갤럭시 폴더블이라는 그런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그게 삼성전자의 광고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접었다 폈다를 뭐 10만 번을 하면 이게 부러진다라고 하는데 정말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그 10만 번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죠. 그걸 실험을 해보고 정말 힘들게 10만 번을 닫았다 열었다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매거진에다가 정말 맞다 혹은 틀렸다 10만 번이 아니라 한 5만 번 하니까 떨어졌더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자세하게 적어 놓습니다. 말 그대로 거기는 굉장히 중립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부터 정보를 얻는 게 뭐냐? 중립적 원천입니다. 그래서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요. 우리는 이제 일단 첫 번째 정보를 탐색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일단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 나 이외에 외적, 나 외부에서 다시 정보를 탐색하는 외적 탐색을 하게 됩니다. 이 외적 탐색은 이런 3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탐색을 하면요. 그 중에서 이제 정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예상과 그리고 나의 어떤 취향과 그리고 내가 어떤 주로 사용하는 어떤 사용 목적에 따라서 수많은 어떤 그런 제품 중에 몇 가지 제품으로 이렇게 추리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 추리게 되는 그 상품을 뭐라 그러냐? 그렇죠. 이제 그 상품을 내가 구입하려는 걸 고려하고 있는 상품이라고 그래서 고려 상품군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고려 상품군까지 딱 만들어주고 나면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그 상품군들을 평가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폰이 필요했어. 그래서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그 다음에 애플의 아이폰, 그 다음에 뭐 하웨이의 어떤 스마트폰, 혹은 LG의 뭐 G폰 뭐 이런 거 있죠. 그 세 가지가 예를 들어서 고려 상품군이었다. 그럼 그 세 가지의 각각에 내가 점수를 매겨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은 성능이 굉장히 좋아. 거긴 10점. 대신에 카메라는 한 8점. 그 다음에 가격은 뭐 한 7점 이렇게 매깁니다. 그럼 똑같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성능은 10점, 그 다음에 카메라도 여기는 10점.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가격은 3점 뭐 이렇게 매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쭉 매겨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각각의 어떤 항목들마다 내가 점수를 쭉 매겨서 그걸 다 합쳐버리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전체 점수가 나오겠죠. 그럼 그 점수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우리는 뭐 할까요? 그렇죠. 구매할 겁니다. 됐습니까? 이 구매를 할 때는요, 여러분 강의 노트에 보시면 선생님 지금 지면이 부족해서 안 적었는데, 이 구매를 할 때는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을 영향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구매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대안 평가를 할 때 어떤 그 스마트폰 중에 일본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일본 스마트폰이 예를 들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뭐 환경이요, 한일 관계가 굉장히 나쁜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물론 내가 이 대안 평가에서 일본의 스마트폰이 전체 총 점수가 높아서 그걸 사는 게 합리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사회 경제적으로 분위기가 일본 제품을 사면 안 된다는 분위기로 너무 많이 사람들이 이게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니까, 그럼 나는 차선책으로 그 다음 점수인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최선의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을 영향을 받아서 구매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사서 이제 써보겠죠. 이제 쓰다 보면 우리는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좋네, 생각보다 나쁘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거예요. 이 구매 후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성능이 괜찮으면요, 우리는 그러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제품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판단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뭐가 발생하냐면 구매 후 인지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인지 부조화. 구매 후에 우리는 인지 부조화라는 게 발생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기대했던 거랑 비슷하면요, 그럼 상관이 없는데, 그게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좀 다른 상황이 된다, 더 좋거나 더 나쁜 경우면 구매 후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 제가 적어놨었죠. 자, 구매 후 인지 부조화 보시면요, 구매 후 인지 부조화란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비교 대상인 다른 제품보다 좋다는 확신이 없을 경우에 자신의 소비 행동이 잘한 건지에 대한, 그렇죠, 의구심이 드는 거, 요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인지 부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되게 잘했는지 잘 모를 때, 내가 이거 샀는 걸 내가 잘 샀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 그럴 때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는데, 그럼 이때는 마케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이 잘 샀는지 확신이 없을 때 잘 샀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막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만족을 하게 돼요, 그 제품에 대해서. 예. 그런데 만약 그게 잘 안 된다, 그럼 인지 부조화가 나중에는요, 좀 시간이 지나면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쨌든 구매 후 평가를 해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지 더 나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혹은 불만족할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기억할 거예요. 만족했다. 이 제품 생각보다 좋네, 이 제품 생각보다 별로네, 기억합니다. 그럼 이 기억이요, 다음에 언제 영향을 주냐? 또다시 제품이 필요로 할 때, 문제 인식 상황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정보 탐색을 할 겁니다. 또다시. 그때 내적 탐색에 기존의 만족, 불만족의 기억이 이때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를 하는 행동 패턴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소비자 행동 분석은요, 아까 전에 마케팅 조사 이 순서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행동 분석도 이 순서가 시험 문제에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 분석의 바로 이 순서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 행동 분석의 전반적인 내용을 쭉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구매 후 인지 부조화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소비자 행동 분석에서는 추가적으로 배워야 될 개념이 한 2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관여도라는 게 있습니다. 관여도.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관여도라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
특정 대상, 상품 구매 등에 대한 개인의 중요성이나 관련성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관여도라고 합니다. 관여도 뭐냐? 말 그대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에 애정을 쏟고 있는 정도를 우리는 관여도라고 합니다. 자, 이 관여도는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제품에 대한 관여도와 상표에 대한 관여도를 가지고 제품을 어떤 걸 살 때, 구매할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는 게 고관여, 제품에 대해서 뭔가 구매할 때 그냥 대충대충 사는 게 저관여입니다. 그 다음 어떤 제품을 살 때 상표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상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 게 고관여, 상표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게 저관여라고 해요. 이렇게 제품과 상표를 기준으로 고관여, 저관여로 나누면 총 4가지의 분류가 나오는데, 자, 상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제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상표 충성자라고 합니다. 상표 충성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런 거죠. 여성분들 보통 명품 가방 살 때 샤넬백 굉장히 좋아하죠. 예. 일단 명품 가방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까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그 고를 때는요. 그리고 그 상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샤넬이라는 그 브랜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상표 충성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상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관심도를 가집니다. 굉장히 많이 관여해요. 하지만 제품 고를 때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이게 바로 지금 상표에 대해서 고관여, 제품에 대해서 저관여라서 이걸 뭐라? 일상적인 상표 구매자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혹시 상처가 나면 그 밴드 바르죠? 네, 밴드. 여러분들 밴드를 안 그러고 맨날 뭐라 그러십니까? 네, 데일밴드라고 하죠. 데일밴드. 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밴드가 원래 정확한 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밴드 시장에서 데일밴드가 워낙에 제품이 잘 나오고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데일밴드가 밴드의 하나의 명칭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건 또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풀 있죠? 풀. 여러분 그 풀일 때 딱풀 아십니까? 딱풀? 예, 딱풀. 여러분 원래 그거의 정식 명칭은요 고체풀입니다. 고체풀.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고체풀을 다 뭐라 그럽니까? 딱풀이라고 합니다. 딱풀. 왜 그래요? 그래요. 그 딱풀이라는 회사가 딱풀이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요 고체 그 풀에 거의 독식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고체풀을 살 때는요 고체풀에 대해서 막 제품을 막 따져보는 게 아니라 그건 거의 비슷하니까 일단 첫 번째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저관여죠. 그렇지만 그 딱풀, 그 고체풀을 거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딱풀이죠. 그 상표에 대해서 누구나 다 굉장히, 예, 그렇죠. 그렇게 고관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문방구 가서 고체풀 살 때 뭐라 그래요? 딱풀 주세요. 혹은 상처 났을 때 뭐라 그러세요? 데일밴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 일상적인 상표 구매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상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하지만 제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는 정보 탐색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동차를 살 때 SUV를 사려고 하는데 난 SUV는 무조건 현대 거 살까요? 무조건 지프차 살까요?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SUV를 사려고 해요. 그럼 자동차라는 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 사람들이 볼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제품에 대해서는 관여도는 굉장히 고관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브랜드를 살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퀄리티가 좋은지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 그러냐? 정보 탐색자라 그래요. 그랬네요. 실제로 제품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브랜드에 상관없이 계속 브랜드에 상관없이 계속 정보를 탐색하죠. 그러니까 정보 탐색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제품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누구예요? 상표 전환자. 이런 거 누구죠? 뭐 기안84 같은 친구겠네요. 그렇죠? 그 친구 그냥 태어난 김에 사니까 뭐 사실 그건 방송 컨셉인 것 같고 보니까 태어난 김에 절대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친구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관여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런 봐야 되는 거고요. 관여도에 대해서 봐야 되는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요. 여러분 관여도에 따라서요. 자,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는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관여도에 따라서 이 순서 중에 일부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일상적인 반응 행동, 즉 저관여 제품의 경우에는요. 이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자, 예를 들어서 문제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정보 탐색을 하고 난 뒤에 대안평가를 생략해요. 그리고 바로 구매 결정하고 그다음 구매 후 평가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과정을 거쳐요. 대표적인 게 뭐냐? 껌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걸어다니다 갑자기 입이 텁텁해요. 아, 나 입이 텁텁하네. 껌을 씹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보 탐색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것도 사실상 외적 탐색하지 않고 거의 내적 탐색만 해요. 그냥 껌을 씹어야겠네.
내가 평상시 잘 씹는 껌이 롯데 껌이니까 그냥 롯데 껌 사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안평가 이런 거 안 하죠. 여러분 껌 살 때 롯데 껌, 혜택 껌, 그 다음에 뭐 무슨 껌 해가지고 요거는 맛이 어떠니까 10점 요거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사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대안평가 없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롯데껌 사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뭐 괜찮네 이러고 그냥 끝나버리죠. 이런 게 바로 저관여 제품은 소비자 행동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행동을 하나 관여도에 따라서는 생략되는 부분이 있다. 그게 첫 번째 일상적인 행동. 두 번째 중관여 제품 같은 경우는요. 자, 이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 그런데 대안평가를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 중관여 제품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대표적으로 뭐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거 사 먹는 거?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외식 같은 거 하는 거? 혹은 옷 사는 거 해볼까요? 옷 사는 거? 우리가 너무 고가의 브랜드 말고 그냥 일상적으로 사 입는 옷, 그거를 해볼게요. 요즘에 철이 바뀌어서 내가 입을 옷이 없네? 문제인식 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정보 탐색을 하죠. 어떤 옷을 사 입을까? 일단 내적 탐색을 좀 하고요. 그리고 외적 탐색도 이때는 살짝 합니다. 많이 하진 않아요. 중간여 제품도 여기 많이 하진 않아요. 일단 내적 탐색. 이제 봄이 곧 다가오니까 옷을 좀 사야겠는데, 내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무슨 브랜드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특정 브랜드 좀 그런가요? 갑자기 생각나는 브랜드가 없네요. 여러분 무슨 브랜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땡땡 브랜드라고 해볼까요? A 브랜드라고 해볼게요. 자, A 브랜드 제품을 입어보니까 나쁘지 않네. 그래서 그걸 한번 사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 탐색 또 뭡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보죠. 야, 이 브랜드 어때? 나 요즘에 옷 살려고 하는데, 야, 요즘 뭐 하겠지? 뭐가 유행이야? 이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가요. 이제 가서 쇼핑하려고 가죠. 가면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봅니다. 훑어보면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네. 이거 둘 중에 그러면 뭐 살까? 이거 살까? 이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대안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구매를 합니다. 중관여도는 이 과정을 쭉 거치긴 합니다만 이 과정이 좀 어떻다? 좀 가벼워요. 그게 가벼워요. 아까 전에 저관여는 아예 대안평가가 없었죠. 중관여도는 대안평가를 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쇼핑할 때 보면요. 이거는 몇 점이고 저건 몇 점이고 그렇게 하지 않죠. 대충 보고 디자인 보고 대충 입어보고 괜찮으면 그냥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안평가를 하긴 해요. 이 옷과 저 옷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지만 그게 그다지 까다롭진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고관여 어떻습니까? 고관여는 이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에 대한 정도도 굉장히 좀 세죠. 예를 들어서 차 산다고 해볼게요. 굉장한 고가죠. 자, 내가 요즘 차가 필요하네. 문제인식했습니다. 정보 탐색하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기업 광고도 보고 그리고 심지어 차 관련된 그런 논문도 찾아봅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서 수많은 차 중에 그걸 우리가 고려 상품군이 되면 그 고려 상품군 중에 진짜 합니다. 요거는 얼마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차를 살까 그냥 기름차를 살까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유지비는 싸긴 한데 나중에 배터리를 갈면 1,000만 원 정도 더 나오면 그럼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대안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이 구매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죠. 맞습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관여도에 따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소비자 행동 패턴 쭉 한번 봤고요. 소비자 행동에 대한 첫 번째 좀 개념으로 우리가 관여도 봤고요. 두 번째 뭐냐? 로열티 볼 겁니다. 자, 여러분 로열티는 뭐냐면요. 고객들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재구매하거나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몰입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충성도 같은 거죠.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위로 갈수록 높고 밑으로 갈수록 낮고요. 그리고 그 제품을 자주 쓰는 게 오른쪽, 그다음 왼쪽으로 올수록 더 그 제품을 자주 사용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요. 그 제품을 엄청 자주 사용하고 그 제품에 대한 충성도도 높은 거, 그 사람들을 우리 뭐라 그러냐? 초우량 로열티라고 합니다. 흔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애플바입니다. 그렇죠. 우리 바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여기에요. 그런 애들은 뭡니까? 상표에 대한 그 브랜드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애착도가 엄청나죠. 애플 제품이 나오면 그냥 환장을 합니다. 맞습니까? 거기 보면 그 아이폰 새로 나온 거 사려고 3일 밤 전부터 가서 텐트 치고 지내는 친구도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제품 나오면 무조건 사죠. 무조건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초우량 로열티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 누굽니까? VIP죠. VIP. 그 다음 두 번째. 그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은 합니다. 애착도는 높아요. 하지만 그 제품에 대한 반복의 구매 정도는 좀 낮아요. 그런 사람들 누구라고 하냐? 잠재적 로열티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런 친구들이 보통 대학생들, 좀 약간 우리 대학생들 같은 친구들이에요. 뭐냐? 대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애플 제품 좋아하는 친구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플 제품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이게 직장인들은 이제 돈을 버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 제품이 좋으면 진짜 많이 삽니다. 근데 우리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배고픈 청춘들이 많으니까 제품이 좋고 나도 쓰고 싶은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제품에 대한 나의 어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그 제품을 그렇게 많이 사지 못하죠.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좀 적게 사용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 왜 잠재적 로열티라고 하냐? 이 친구들이 나중에 취업이 되면, 나중에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 친구들이 다 어디로 이동합니까? 그렇죠. 여기서 초우량 로열티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잠재적 로열티에 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나중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면 굉장히 우리 회사의 VIP가 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제품에 대한 그 특정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애착도는 떨어져요. 하지만 굉장히 자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타성적 로열티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보통 그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 자체를 그냥 소비를 하는 거지, 그 브랜드나 그런 그 특정 소비하는 그런 회사의 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껌 같은 거 사는 거 그런 거죠. 껌 같은 거. 껌 같은 거는 반복적으로 삽니다. 하지만 뭐 무슨 내가 꼭 이 제품만 사 먹어야 돼. 그런 건 잘 없습니다. 그건 뭐냐? 타성적 로열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 구매 정도도 좋고, 즉 잘 사 먹지도 않고 제품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 비로열티. 여기가 가장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좀 의미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잘 마케팅을 해서 만약에 이게 이 위쪽으로 올라온다면 엄청나게 우리 회사의 잠재 고객이 또 될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게 바로 로열티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는요, 마케팅 프로세스에서 첫 번째 시장 기회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시장 기회 분석은 첫 번째 적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나를 알면요, 이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마케팅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케팅 조사를 할 때는 전제 조건이 뭐다? 소비자 행동 분석을 해야 된다. 소비자는 어떤 식의 패턴으로 구매를 하는지를 설명드린 거고, 여기서 추가로 두 가지 더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관여도랑 그 다음에 로열티.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마케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